오늘은 삼국지 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수회에 걸쳐 진행된 한중공방전이 드디어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까지의 한중공방전 맥락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이라는 땅은 중국 대륙의 중앙부 중에서도 사래 지역의 왼쪽에 위치해 있는 땅입니다. 그간 수도였던 낙양, 장안, 허창, 업으로 가는 길이 평지로 되어 있어서 중국 전반에 힘을 뻗치기 쉬우면서도 산간 지역으로 둘러싸인 형주나 익주, 양주로 가는 길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중국의 끝자락까지 손쉽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지 중의 요지죠. 그 말인즉슨 각 세력이 항상 탐내는 지역이었고 한번 점령하고 나면 그만큼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이야기죠. 이 노른자 땅을 점령하고 있던 장로는 조조, 손권, 유비 이 세 세력의 삼파전이 길어지는 덕분에 강력한 세력과의 전면전 없이 꽤나 오랫동안 한중을 지켜왔지만 익주 점령과 형주 지배권을 두고 손권과 유비가 싸우는 틈을 타 몰려온 조조의 강력한 공격에 그 지배권을 잃고 한 방에 쓸려버립니다. 그렇게 조조에게 완패당한 장로는 갈 곳을 잃고 조조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쓸데없이 형주를 두고 싸우던 손권 유비는 조조의 배만 불려준 꼴을 만들게 되었죠. 자, 하지만 수년간 칼을 갈아온 유비는 기회를 노려 조조가 갓 점령한 한중을 향해 군사를 몰고 갔고 한중을 담당하던 하후연을 죽이고 장합까지 패퇴시키면서 결국 유비는 한중을 점령했다더라까지 그동안 이야기했던 한중공방전의 전말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한중을 점령한 유비에게 219년 건한 24년 3월 장안에 주둔하고 있던 조조가 본대를 이끌고 다시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하우연까지 꺾은 유비군의 기세는 날카로웠고 이에 비해 황제 홀대와 위왕 등극으로 인해 정치적 정당성을 꽤나 많이 손실한 조조군은 거듭되는 내란과 도적대 투벌로 사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조의 한중 수복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유비군은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험난한 지형을 활용하여 지키는 것에 집중했고 조조군은 대군을 이끌고 온지라 빠르게 싸움을 벌이고 빠르게 점령하기를 원했지만 유비군이 응전해주지 않자 차일피일 전쟁만 길어지고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조조군은 유비군보다 군사가 더 많은 데다 섬을 점령하고 있는 쪽이 유비군인 만큼 보급과 물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조조군의 어려움을 노려 유비는 조조군의 보급대에 별동대를 보내니 그 별동대의 대장이 바로 일전에 하후연을 격퇴시킨 황충과 그와 함께 편성된 조운이었습니다. 이 별동대의 전투, 특히나 조운의 활약에 대해서는 정사 조운별전의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으로 당시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후연이 패하자 조공이 와서 한중 땅을 다투었고 북산 아래에 군량을 운반하여 수천만 포대에 달했다. 황충이 가히 이를 탈취할 수 있다 하였고 조운의 군대가 황충을 수행해 군량을 탈취하려 했다. 황충이 기한을 넘겨도 돌아오지 않자 조운이 기병 수십을 거느리고 가벼운 차림으로 위를 나와 황충 등을 마중하며 상황을 살펴보려 했다. 여기서 위는 애워쌀 위, 둘레 위를 쓰는 한자로 간단한 군형, 대략 목책 정도만 애워싸서 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군사시설을 말해요. 그러니까 별동대 거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어둔 수경지에서 이제 기병 몇 명만 데리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때마침 조공이 군대를 꾸려 대거 출전하니 조운이 조공의 선발병력에 의해 공격받아 싸우게 되었는데 적의 대군이 도착하여 형세가 핍박되자 적진에 돌진하고 한편으론 싸우며 한편으론 물러섰다. 조공의 군이 패했다가 다시 합치니 조운이 적을 무너뜨리고 위로 달려 되돌아왔다. 부하장수 장저가 상처를 입자 조운이 다시 말을 달려 적의 군영으로 되돌아가 다친 장저를 데리고 돌아왔다. 조공의 군이 추격해 위에 이르렀다.
이때 면양장 장익이 조운의 위 안에 있었는데 장익이 문을 닫고 막아 지키려 하였으나 조운이 군영으로 들어와 다시 문을 활짝 열고는 깃발을 내리고 북치는 것을 멈추었다. 조공의 군은 조운이 복병을 두었을까 의심하여 군을 이끌고 물러났다. 조운이 하늘을 뒤흔들듯 북을 울리며 오로지 뒤에서 조공의 군에게 육로, 즉 오랑캐족이 쓰는 활을 쏘아대니 조공의 군이 놀라고 어지러워져 자기들끼리 서로 짓밟았고 한 수에 떨어져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선주가 다음날 아침 조운의 영위로 친히 와서 전날 싸운 곳을 둘러보고 말했다. 자룡은 일신이 모두 담 덩어리로다. 음악과 술자리를 베풀어 저녁까지 이어졌고 군중에서는 조운을 일컬어 호위 장군, 즉 호랑이 같은 위용을 가진 장군이라 칭했다. 좀 길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병력이 많은 조조군의 군량 보급을 방해해 타격을 주겠다라는 작전에 황충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자원을 했고 이에 유비가 조운을 시켜서 이를 보좌하게 한 거죠. 그리고 황충이 작전을 나갔다가 약속한 길이 돼도 돌아오지 않자 조운이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잠깐 상황을 살펴보러 갑니다. 아무래도 기습이고 별동대로서 활동하는 만큼 빠르고 편한 움직임을 위해서 전투용 중모장이 아닌 정찰용 가벼운 장비를 입고 병사도 기병 몇 명만 데리고 출발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웬걸 진군하던 조조군이랑 딱 하고 마주쳐서 싸움이 나게 된 겁니다. 진군하던 조조군이라 하면 당연히 일정 규모 이상의 대군이고 조운은 겨우 기병 수십 기만 데리고 있었던지라 그대로 달아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조운이 누굽니까? 백마 부대를 이끌던 기병대 최강자 공손찬 아래에서 시작한 경력 사원 아닙니까? 수십 기의 기병을 귀신처럼 휘몰아서 조조군을 후드려 패고 도망가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무사히 둔영으로 돌아온 거죠. 게다가 한 번 딱 돌아온 게 끝이 아니라 부상당한 아군을 구하러 다시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을 뿐더러 뒤따라온 조조군을 속여서 적은 병력으로 대군을 도망가게 하면서 도망가는 적을 대파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일전에 남군 공방정 때의 조인이 부장 우금을 구하기 위해서 수백 명을 거느리고 수천 명의 포위를 뚫었던 그때를 연상시키는 일화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적재적시에 활약하는 유비군과 그 유비군이 숨어 싸우는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조조군은 점점 손실이 커져갔고 결국 전쟁을 계속함으로써 가져올 손실이 한중을 수복함으로써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조조는 군을 돌려 빼앗긴 한중을 뒤로하고 허창으로 돌아가게 되니 그때가 219년 건한 24년 5월 여름이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양수와 조조의 철군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조와 유비의 전투가 길어지고 한중 공방전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괜히 손실만 커지는 게 아니냐 하는 고민이 조조의 머릿속을 채울 무렵이었습니다. 조조는 이 일을 머릿속으로 고민하다가 회의 중에 닭의 갈비로구나 라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지휘관의 발언인지라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책사 양수만이 이 뜻을 이해하고 부대에게 철군을 준비시키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전쟁 중에 갑자기 철군 준비를 하라며 짐을 싸라는 양수에게 무슨 짓이냐 큰일이 난다 라고 말해보지만 양수가 말하길 닭갈비 즉 게륵이라는 것은 먹고자 하면 그다지 먹을 살코기는 없는데 안 먹고 그냥 버리기엔 또 아까운 부위다. 결국은 이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조조는 버리는 쪽을 택할 것이다 라며 급하게 철군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게 나으니 미리 철군 준비를 하게 하라 라고 시킵니다. 이를 듣고 주변에서 신기하게 여기며 양수의 말을 들었고 곧 실제로 양수의 말처럼 조조가 철군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나온 고사가 바로 게륵입니다. 이 게륵의 일화는 후한서 양수열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가 한중을 평정하러 스스로 나가 유비를 토벌하려고 하였으나 진전이 없었고 수비를 하자니 공을 얻을 수 없었다. 다른 장수들도 진격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조조가 이때 나와서 명령을 내렸다.
계륵이다. 오직 그 말뿐이었다. 말을 한 조조 외에는 아무도 그 말 뜻을 알 수가 없었는데 양수가 혼자서 말했다. 계륵이라는 것은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이니 조공이 철군을 생각하신다는 뜻이다. 곧바로 다른 부대에 철저히 빈틈없이 준비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조조는 이후 군사를 돌렸다. 양수의 조짐으로 알아내는 것이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 한 번은 또 양수가 먼 길을 떠나야 할 일이 있었는데 조조가 나중에 외부의 일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 예측하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적어놓고 집 지키는 아이에게 간직하고 있게 하고는 만약에 출두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적어놓은 것을 보고 차례대로 말하라고 일러두었다. 정말로 과연 그러하였다. 이런 일이 3번 정도 있자 조조는 그 대답의 신속함이 기이하다고 여겨서 그 내막을 알아보게 하였다. 그 내막을 알게 된 조조는 더더욱 양수를 꺼리게 되었다. 이처럼 양수는 이 계륵과 관련된 일화 말고도 여러 차례 조조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 미리 행동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조조는 이러한 양수의 행동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에게 의중을 파악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점점 양수를 꺼리게 되었으며 결국 양수는 계륵 사건으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처형당합니다. 자, 아무튼 한중공방전이라는 거대한 싸움, 약 3달에 걸친 전면전에서 유비가 승리했고 조조 평생의 전투 중 1대1 전면전으로 패배한 첫 싸움이자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비가 한중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되어 명실상부 중국 대륙의 2인자가 되고 적벽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온 승리의 기세가 유비군을 뒤덮던 그 시기, 유비는 위왕 조조에 대항하여 한중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유비의 한중왕 등극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조와 동급인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를 견제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유비가 핏줄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한나라의 초대 황제, 즉 한고조 유방이 한중 땅에서 한왕으로 시작해 천하를 통일한 것을 따라가겠다. 즉 나도 한중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 천하를 통일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비는 왜 한왕이 아니라 한중왕이라는 이름을 썼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유비는 당시 조조와는 다르게 무너져가는 한왕실의 정통성을 지킨다라는 명분을 중요시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정통성, 대외적인 이미지 덕분에 세력으로서는 한참 차이나는 조조와 싸우면서도 많은 이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유비가 한왕제를 무시하고 한왕에 오른다라는 것은 그간 챙겼던 이점을 모두 포기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왕 조조나 추후 오왕에 오르는 손권과는 달리 한왕이 아니라 한중왕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비가 잘 나가던 시기 중국 서쪽에서 일어난 한중공방전이 한창 진행되던 때 한중에서 조금 떨어진 동남쪽에서 또 하나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으니 그 전투의 핵심이 되는 장수, 그가 바로 관우입니다. 관우는 당시 유비의 명을 받아 형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 관우는 형주 남군에 주둔하면서 조조와 손권의 침입에 대비해 수비군을 통솔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조조가 다스리던 지역은 조조의 위왕 등극으로 인해 민심이 지속적으로 반조조의 흐름을 타고 있었고 동시에 유비의 강성한 세력과 기세로 인해 조조군이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내부적으로 반란이 계속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이때가 바로 218년 건한 23년 10월 관우의 번성 공방전이 시작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당시 관우는 형주 남양군, 즉 형주 북쪽의 조조군 점령 지역에서 일어난 남양 사람 후음의 반란에 호응하여 군을 일으켜 북으로 향해 조인을 칠 준비를 합니다. 후음이 일으킨 반란 자체는 바로 다음 해 봄 조인에 의해 진압당하지만 후음의 반란 뒤로도 다른 반란 세력이 계속해서 일었고 이 시기는 관우가 혼란스러운 조조군을 치기에 아주 적합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노린 관우는 조인이 지키고 있던 번성과 양양을 공격하는데
절대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가졌던 번성과 양양이었던지라 관우가 이끄는 유비군은 공격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당시 조조는 유비에게 전면전을 진 이후였고 전국적인 분위기가 유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조인이 굉장한 장수임을 알지만 추가적으로 우금을 보내서 관우의 진군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우는 조인과 우금을 합친 데다 천혜의 요새인 번성과 양양의 이점을 합친 것보다 강력했습니다. 관우와 조인, 우금이 싸우던 번성과 양양은 강을 낀 지형으로 성 사이의 보급을 강을 통해 원활히 하거나 강줄기를 타고 수군을 보내어 추가 병력을 보급할 수 있을 만큼 수비에 아주 좋은 위치였어요. 하지만 관우는 이러한 지리적 요건을 역으로 이용해서 조인과 우금을 단박에 처리해버립니다. 이 전투의 결과로 조인은 번성에 갇힌 채 포위당하고 방덕은 죽고 우금은 항복했으며 조조는 관우에게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천도, 즉 수도를 옮길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천하 3분의 1 이상을 점령하고 있던 명실상부 중국 대륙의 1인자 조조가 일개 장수의 진군이 무서워서 수도를 옮길 생각을 했다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사의 기록을 통해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사 관우전의 기록입니다. 219년 건한 24년 관우가 군사를 이끌고 번에서 조인을 공격했다. 조공이 우금을 보내 조인을 돕게 했다. 가을 큰 비가 내려 한수가 범람하고 우금이 이끌던 7군이 모두 물에 잠겼다. 우금은 관우에게 항복했고 관우는 또 장군 방덕을 참수했다. 예주 양국과 예주 영천군 겹현 사례 홍농군 육혼현의 군도들이 관우의 이름으로 그 명령을 받아 일당이 되었고 관우의 위세가 중국 대륙에 진동했다. 이 내용만 보면 관우가 조인 우금이랑 싸웠는데 지역이 강가였던지라 마침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났고 조인 우금이 이끌던 7부대의 군사가 모두 수해를 입어 전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항복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관우가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저 운이 좋아서 비가 내린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우연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정사의 다른 기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사 온회전의 기록입니다. 참고로 온회는 위나라에서 일하던 관리입니다. 219년 건한 24년 손권이 합비를 공격했는데 이때 각주에서는 모두 병사를 변방지역에 주둔시켰다. 온회가 연주자사 배잠에게 말했다. 이 시기는 비록 적이 있지만 걱정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남방을 정벌하는 군사에게 변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강물은 불어나고 조자효, 즉 조인은 적지 깊숙이 들어가 고립되어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우는 용맹하여 전쟁을 잘하므로 승기를 잡아 진군에 오면 반드시 근심이 될 것입니다. 자, 온회전의 기록을 보면 어떤가요? 애당초 번성과 양양 지역의 홍수는 예견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었습니다. 마치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어오게 했던 것 마냥 오랜 연구와 지형, 지리, 강우,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통찰할 수 있는 전략적 조건이었다는 거죠. 관우는 수성에 강력한 번성과 양양에 있는 조인, 우금을 이기기 위해 일부러 홍수가 나는 시점까지 그들과 전투를 벌였고 조인, 우금과는 달리 미리 배와 수군을 대기시켜 놓음으로써 조인, 우금이 수해에 시달려 물에 빠지고 군사가 젖는 동안 큰 배를 타고 이들을 공격해 포로를 무려 3만 명이나 잡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연희에서는 이 대목에 대해 관우가 한수에 있던 둑을 터뜨려 조인 우금의 7군을 수몰시키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높은 경지의 전략가로 평가되는 모습은 정사와 같이 기후와 날씨를 읽어 적을 수몰시킨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굳이 더 멋진 모습을 두고 둑을 터뜨려야겠다라는 허구를 넣은 건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나관중이 생각하기에 둑을 터뜨리는 게 더 극적이고 멋있었을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나관중 치양이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관우가 조조의 칠군을 쓸어버리고 번성을 포위한 채 북으로 진군하자 조조는 앞서 말했듯 허창이 번성과 너무 가까운 게 아니냐며 수도를 옮길 생각까지 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조의 책사로 있던 사마의가 조조를 살살 달래면서 이를 말리게 되죠. 사마의는 조조에게 우금 등이 수몰당한 것은 나아가 싸우거나 물러서 지키다 실책한 것이 아니라 수해에 의한 것이니 큰 계책에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두려워해 천도한다면 적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니 백성들이 불안해할 것입니다. 대신 다른 계책이 있으니 손권이 겉으로는 유비와 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로 달갑지 않아 하니 손권 입장에서도 관우가 북진하여 형주를 모두 수복하는 걸 원치 않을 것입니다. 손권에게 할 일을 깨우쳐 주어 관우의 뒤통수를 치게 하거나 우리와 협공에 견제하게 한다면 조인이 갇힌 번성의 포위는 저절로 풀려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었고 조조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네 말이 옳구나 하고 손권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합니다. 상황은 이렇게나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초특급 전투를 치러낸 전설의 장수 관우는 다음 전투와 지속될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근처였던 형주 상용군에 주둔하고 있는 아군 유봉과 맹달에게 추가 병력을 요청하고 남군 태수로 있던 미방에게 추가 군량을 요청합니다. 3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관리하고 또 병사들을 충분히 먹여 다음 싸움을 준비하는 앞날을 내다보는 참된 지휘관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관우가 아무리 날고긴다 하더라도 세상 일 마음처럼 되지 않죠. 유비군에게 기울었던 승기가 슬금슬금 다른 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관우의 번성 점령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곧 여러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